원투펀치 TF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원투펀치 후원해주시는 인터넷 전문기업 100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확실히 인터넷은 비교를 해야 된다. 네. 100메가를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후원을 받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참고해보세요. 네, 이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굉장히 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뭐 정우영 징크스라기보다는 사실 징크스가 물론 징크스라는 그 정의를 무조건 안 좋은 의미로 정의하진 않지만 네. 되게 이제 뭐 징크스 하면은 뭔가 이런 징크스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 아니면 뭔가 결과가 좀 흐름이 좋지 않다. 원래 사전적 의미는 징크스는 부정적인 의미만 쓰는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스포츠 안에서는 뭔가 선수들이 굉장히 그런 루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오늘 홈런을 쳤어. 그러면 오늘 만약에 문지방을 밟고 지나갔어. 이러면 난 맨날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거나 축구 선수들이 나 오늘 이 요구르트 한 잔 먹고 시작을 했어. 근데 굉장히 몸이 좋았어. 하면 요구르트를 계속 먹는다거나 이런 루틴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좀 징크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방송에서 쓰잖아요. 네. 그런 징크스 같은 게 또 정우영한테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정우영 선수는 굳이 따지면 좀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라서 징크스보다는 루틴? 아니면 토템? 토템 신앙. 네. 근데 토템은 또 그러자니 그죠. 정우영 선수가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올 시즌 운이온의 경우는 지금 정우영 선수 초반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토템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기운, 뭔가 흐름이 있다. 정우영 효과? 네, 예, 딱 우영 좋다. 효과. 우영 효과. 예, 우영 효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우영 선수가 커리어의 다음 행선지로 아무래도 본인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팀 상황이 정우영 선수가 가기 직전에 순위권이 조금 낮은 팀들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팀들, 이 팀을 선택해서 정우영 선수가 다음 행선지로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우영 선수가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갈 때도 프라이부르크에 정우영 선수가 가면서 갑작스럽게 프라이부르크가 연속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꾸준히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우영 선수도 유로파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또 잡기도 했었죠. 근데 정우영 선수가 떠나자마자 팀이 갑자기 중위권으로, 심지어 이 중위권이 최종 결과가 중위권이었지, 사실 지난 시즌 이 프라이부르크를 보면 굉장히 이제 팀 자체의 그 리듬이 떨어진, 완전 깨진 느낌이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포츠에서 한 사이클이 끝났다.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의 순위로 최종적으로 마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하위권에서 경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모로 정우영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성적차가 커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 동안 지난 시즌 정우영 선수가 어디 속해 있었죠? 슈투트가르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2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우영 선수가 가기 전에는 분데스리가 강등권에서 잔류 싸움을 하고 있던 팀이었는데 정우영 선수가 가자마자 2위로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올 시즌은 정우영 선수가 지금 우니온 베를린으로 떠나 있는데 지금 초반 출발의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불안정하거든요. 네. 물론 뭐 아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 정우영 선수가 있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순위 상승이 쭉 있었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마지막 이제 우니온 베를린, 지난 시즌 우니온 베를린도 강등권에서 잔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우영 선수가 가고 지금 현재 성적이 매우 좋거든요. 다시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이거 정말 정우영 효과라는 게 실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남다른 스토리를 분데스리가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매직 카드 같은 그런 느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행운이 올 것 같은 부적 그쵸, 카드. 그쵸.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사실 정우영 선수가 정말 현실적인 말로는 이 정우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실력적으로? 그거는 조금 아니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중심적인 활약을 안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흐름이 비슷하게 옮기는 팀마다 이어진다는 거는 행운과 이런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가는 긍정 바이러스인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니온 벨리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메인 뭐 선발이라고 말하기엔 좀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난 주말도 사실 선발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우니온의 상황은 양호한 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 상황이 오히려 정우영 선수가 가면서 더 좋아지니까 이거는 분명 긍정적이고 반길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팀 자체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건 그만큼 정우영 선수가 의도했던 출전 기회보다는 특정 포지션에서 경쟁도 그만큼 많이 심화된다는 그렇죠. 뜻인데, 안타깝게도 이전에 프라이부르크나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영 선수가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때도 프라이부르크나 이 슈투트가르트에 갈 때 초반에는 골도 넣고 제법 정우영 선수가 선전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밀리면서, 근데 그동안 또 팀 분위기나 성적은 반대로 올라가면서 약간 정우영 선수가 좋은 흐름 속에 잘 참여하지는 못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우니온 베를린에서는 지금 초반 뭐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기는 했지만 정우영 선수가 그래도 계속 주역으로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는 또 선발에서 좀 제외가 돼서 정우영 선수 팬들이 이거 조금 또 밀리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이 라인업에서의 그 선발에서의 제외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의 팀에서도 초반에 조금 활약을 하다가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밀리고 그러면서 주전 입지가 조금 안정적이지만 않았던 정우영 선수이기 때문에 팬분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이번 홀슈타인 킬전에 스카르케 선수가 나온 건 아무래도 이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도 승격팀 홀슈타인 킬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팀이고 사실 홀슈타인 킬의 원정에 갔을 때 특성상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보다는 평소 우니온 베를린이 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잡아야 되는 팀을 확실하게 잡는 리듬이 이제 그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에게 필요했었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기존에 잘해왔던 전술과 공격진의 움직임에서 약간의 변주를 줘야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르케 선수를 이번에는 한번 써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스카르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정우영 선수가 전반 중반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선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 70여 분을 소화했는데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현재 성적이 5위죠? 네, 5위를 일단 달리고 있고요. 지금 4승 2무 1패 메넨글라트바흐에게 종료 직전 실점을 하면서 그 경기도 못했던 게 아닌데 네. 좀 불의의 패배를 당한 것 이외에는 지금 정말 잘 해내고 있고요. 주목할 거는 승점 차입니다. 지금 1위 바이른 뮌헨과 3점 차인데 이번 주 주말 아니고요. 다음 주 주말에 그러니까 포칼이 주중에 있는 주간이죠. 그때 바이른 뮌헨과 마인츠의 포칼 경기 끝나고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에서 맞붙습니다. 예, 코리안 더비가 될 거예요. 김민재 선수와 정우영 선수 간의 대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상황상 오히려 상대가 조금 강팀일 경우에 압박 능력 좋고 기동력 좋은 정우영 선수가 측면 쪽 수비 커버도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커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코리안 더비는 선두권 팀들 간의 경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 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많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요. 지금 근데 사실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점이 적고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뮌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비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슈투트가르트를 그래도 대승 끝에 잡아내긴 했지만 밸런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바이른 뮌헨은 뭐 프라이부르크전이 그랬던 것처럼 우려점이 있잖아요.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이 얼마나 통할지 이런 부분이 분명 좀 기대가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건 그러기엔 우니온 베를린도 지금 리그 순위는 5위고 선두와는 3점 차 정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득점이 3번째로 적어요. 맞아요. 실점은 지금 최소 실점 2위입니다. 지금 최소 실점 팀은 아직까지도 2실점만 7경기에서 2실점을 허용한 라이프치히인데 2위는 지금 7경기에서 4실점을 허용한 우니온 베를린이고요. 반대로 득점은 장크트 파울리와 보훔 다음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3번째로 적습니다. 7경기 8득점. 경기를 보다 보면 골이 확실히 쉽게 안 나오는 게 사실이고 좀 재미없죠. 네, 그나마 다행히 홀슈타인 킬을 상대로는 이번에 멀티골을 성공하면서 한 경기 2골을 넣었는데 그 전까지는 6경기 6골이었어요. 그 정도로 뭔가 기회를 만드는데 결정력이 따라오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네. 있고 아무래도 공격적인 스타일의 팀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러한 지표도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득점력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순위를 가져가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왜냐면 사실 지난 시즌이 딱 그랬는데 지난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스쿼드의 피로감도 제법 심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 팀 자체가 약간 전술적으로도 우르스 피셔 감독의 수비 조직력이 잘 완성되긴 했지만 결국은 내재되어 왔던 문제점이 지난 시즌은 다 좀 터진 느낌이었거든요. 지난 시즌 초반에 6경기 끝났을 때 4패였는데 올 시즌은 7경기 끝나고 4승 완전히 뒤바뀐 성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은 14경기 끝나고 승점 10점에 머물렀는데 올 시즌은 7경기 끝난 시점에서 벌써 승점 14점입니다. 지난 시즌은 최종 성적이 15위였지만 올 시즌 현재까지 5위. 완전히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우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우니온 베를린은 올 시즌은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운으로 좀 띄울 수 있겠죠. 사실 그렇다면 지금 공격적에서는 뭐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네, 사실 이 팀의 스타일이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팀이 우니온 베를린이 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정말 경기에 대한 골 자체의 어떤 점유율 그리고 경기에 대한 주도권을 매번 높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니온 베를린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항상 매 경기 높은 점유율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점유는 너희가 해. 공격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우리가 다 막아준 다음에 너희가 틈이 보이면 그때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갈게. 이런 느낌이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게는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너희가 틈을 보일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딱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들어갈게. 이게 결국 우니온 베를린 경기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인데 그 한 번 들어갔을 때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우니온 베를린의 이 팀 최다 득점을 보면 이번 홀슈타인 킬전의 골은 어떤
로테 선수가 이제 2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이거든요. 네. 근데 2골로 최다 득점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 왼쪽 윙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니온 베를린은 해결사의 부재가 그렇죠. 좀 안타깝게 다가온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외 자원들이 공격 자원들이 정우영 선수를 포함해서 다 한 골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더 많은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결정력이 가장 우니온 베를린한테는 좀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은 좀 보게 되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정우영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에서 할 역할도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정우영 선수도 많이 띄워주면서 홀러바흐나 뭐 페르테센과 같은 다른 자원들이 좀 더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정우영 선수한테 필요한 부분도 여기서 더 공격의 세밀함을 갖추고 더 많은 스탯을 쌓기 위해서는 역시 터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프라이부르크나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정우영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떨어질 때 약간 경쟁에서 밀릴 때 보면 역시 터치의 아쉬움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 터치에서의 아쉬움을 좀 극복하고 조금 더 이 선수가 연결고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더 많은 출전 기회가 정우영 선수에게 우니온 베를린에서도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더 많은 스탯을 쌓아낼 가능성이 분명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경쟁 선수들을 봤을 때 정우영 선수의 지금 위치는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 홀러바흐 선수는 어떤 조합을 펴더라도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선수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2001년생의 홀러바흐인데 활발하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민첩하고 힘도 좋고 일단 드리블이 괜찮습니다.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더라도 홀러바흐는 지금 빠지지 않고 있고 이 드리블 성공률이 꽤 괜찮아서 CIS에서 통계를 매긴 이 분데스리가 드리블 순위를 보면 홀러바흐 선수가 상위권에 있거든요. 지금 초반 폼이 미쳤기 때문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 홀러바흐는 그래서 압도적인 붙박이 주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의 자원들은 정우영과 베네시, 스카르케, 조르단 시바체우 그리고 베레테센까지 다 골고루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뭔가 상대에 따라서 압박하는 방향이나 공격진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컨디션 좋은 선수를 지금 보스벤송 감독이 선택해서 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쓰일 때 보면 정우영 선수는 항상 상대가 뭔가 집중하는 한쪽 측면을 집요하게 압박을 하는 느낌이 강한데 도르트문트로 예로 들었을 때는 슐로터백과 리에르손 특히 슐로터백의 왼발 배급이 워낙 도르트문트 빌드업에는 중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너가 도르트문트의 왼쪽 공격을 틀어 막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으로 정우영 선수가 그날 선발로 나와서 슐로터백과 리에르손 아예 한쪽 측면을 계속 따라가느라 바쁘게 좀 움직였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이제 선발로 뛸 때 기준을 보면 다른 공격 자원보다도 일찍이 좀 교체 아웃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좀 추측을 해보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정우영 선수 좀 진짜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뛰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아직 체력이 다 올라오지 않아서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선수가 아예 선발로 먼저 기용을 받을 때부터 윙백과 뭐 상대 센터백까지 다 압박을 하는 한쪽 측면을 그냥 쉴 수 없이 계속 뛰어다니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풀타임을 주지 않고 뛰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얗게 다 불태워라. 그런 활동량이 초반에 필요하다. 아마 이런 역할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는 타이밍도 일찍 오고 그래서 더 체력적인 교체를 좀 더 선발로 나온 경기 기준으로는 일찍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인즉슨 정우영 선수가 나올 때는 역시 상대의 한쪽 측면 공격을 막아야 될 때 전술적으로 선택을 받을 때가 많다. 그리고 이외의 자원들, 뭐 시바체우도 그렇고 페르테센도 그렇고 스카르케나 베네시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때그때 상대팀과의 그 맞춤 전술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스벤송 감독이 좀 이 선수들을 골고루 조합해서 쓰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정우영 선수도 여기서의 비중이 결코 적지만은 않다는 게 되겠죠. 초반에 정우영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을 터치를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시즌 후반까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체력을 얼마나 좀 잘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지네요.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이 체력 하나만큼은 그쵸. 항상 이전 팀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그렇죠. 워낙에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 활동량과 이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적극성과 활동량 이외에도 전체 시즌에서의 체력 관리를 어떻게 잘해주는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정우영 선수한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을 풀타임이 아니라 짧게 가져간다고 해도 언제나 이 시즌 내내 너 들어가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체력을 갖고 있다면 뭐 앞이든 뒤든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감독의 신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니온 베를린은 매 경기 계속 점유율은 낮게 가져가는 그 경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도르트문트전도 점유율은 32%였는데 오히려 박스안 슈팅은 도르트문트가 4개였고 네. 우니온 베를린이 8개였거든요. 오히려 상대보다도 더 많은 박스안 슈팅을 기록했는데 점유율은 3대7이었어요.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슈팅은 더 많이 때렸고 지금 분데스리가 팀들의 평균 점유율 순위를 보면
우니온 베를린이 41.5%로 18개 팀 중에 15위입니다. 네. 이 팀의 스타일이 대체적으로 보이죠. 그쵸. 네, 공격 지표는 꽤 낮은데 수비 지표는 정말 최상이거든요. 우르스 피셔 감독 때부터 이 짜여졌던 백스리의 조직력이 역시 상승세를 좀 이끈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요. 레이트와 포크트 그리고 두키가 이제 백스리를 형성해서 뛰고 있는데 이 세 명이 정말 견고합니다. 딱 보다 보면 야, 이 세 명은 웬만하면 쉽게 안 뚫리겠구나. 그만큼 조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두키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백에 트리멜이 나온 경우에 트리멜이 위로 압박을 하고 이 내려오는 속도가 간혹 느릴 때가 있거든요. 현역 선수 중에 윙백을 뛰기에는 이 선수가 38세라 나이가 꽤 많은 편이어서 네. 뒷공간을 많이 열어주는데 그때 두키가 트리멜이 못 내려오는 공간으로 빠져서 측면에 커버를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포크트랑 레이트로 같이 움직여서 백스리의 그 간격만큼은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비를 좀 보여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라니 캐디르나 뭐 셰퍼 그리고 이번에 데뷔골을 넣었던 캠라인, 하버러 지금 부상 중인 투사르까지 다 활동량이 진짜 많습니다. 2명의 박스2박스 미드필더를 항상 배치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미드필더들이 쉴 새 없이 뛰면서 끊임없이 수비 사이 공간을 또 커버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팀의 백스리 혹은 백파이브의 조직력은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 시즌 우니온 베를린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뭐 홀러바우 선수도 물론 있지만 네. 톰 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로테가 앞으로 더 분데스리가에서 두각을 내면 외모가 되게 잘생겼거든요. 키도 되게 크고요. 190이 넘기 때문에 윙백인데도 센터백 못지않은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뜁니다. 그래서 딱 보다 보면은 윙백인데 워낙 큰 선수가 몸도 좀 그래도 제법 체격 조건도 괜찮은 선수가 많이 뛰어다니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상대와의 대인 수비 1대1 상황에서의 대인 수비도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눈에 안 띌 수가 없거든요. 톰 로테 선수가 또 왼쪽 윙백 자리에서 영입 효과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서 수비적인 부분, 공격적인 부분의 안정감과 뭐 공수양면 가담까지 더 성실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지금까지 주고 있고요. 이러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전체 선수들이 뛰어주는 이 활동량이 워낙에 좋은 팀이라서 초반에 우니온 베를린은 쉽게 지지 않는 팀, 쉽게 실점하지 않는 팀, 네. 그리고 역습은 빠르고 날카로운 팀 이런 이미지를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상승세로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우영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우니온 베를린에서 함께 좀 동반 상승했으면 좋겠다. 항상 좀 동반 상승과는 좀 거리가 멀었는데 정우영 효과와 함께 정우영 선수까지 하늘 위로 좀 훨훨 날아서 우리 더 좀 좋은 팀으로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우영 선수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 한쪽 측면을 막아야 될 때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으로 부름을 받는 것. 경기를 보면 정우영 선수가 볼을 받기 위해서 되게 아래로 많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러면 우니온 베를린이 쓰고 있는 이 5-2-3 아니면 뭐 3-4-2-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전술은 중앙 미드필더가 2명뿐이어서 아무래도 미드필더의 숫자가 상대보다 조금 필드 위에서 부족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우영이 내려오면서 상대 미드필더나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가능해지고 부족한 미드필더의 숫자를 채워주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미드필더를 거쳐서 우니온 베를린이 볼을 보낼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롱볼을 올리더라도 롱볼 이후에 튕겨나온 볼에 대한 세컨볼 획득이 또 공격하는 그렇죠. 팀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정우영 선수가 볼 때마다 그 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우영 선수가 기용이 됐을 때 분명 이 지금 보스벤송 감독에게 부여받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확실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분명 정우영 선수가 거기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정우영 선수를 높게 평가한 분들이 그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요.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이 그걸 또 원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좀 응원을 하면서 우니온 베를린과 함께 동반 상승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정우영 선수 화이팅!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화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